네, 계속하겠습니다. 헌법재판론 부분은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게, 강의 들으면서 유념하실 게,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거,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거 외우시고요. 두 번째, 몰랐던 거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몰랐던 거 이 자리에서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도 열심히 외우시는 겁니다. 열심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장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좀 꼭꼭 씹어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리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 워딩들입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극을 드릴게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자기 법적 관련성. 그 35페이지에 우리 아까 전에 평화적 생존권, 평화통일조항, 통일조항으로부터 기본권 도출 안 되죠. 그리고 3.1운동조항으로부터도 기본권 도출 안 되죠. 근데 비교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영토권. 영토조항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영토권이라고 해가지고는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토권이랑 비교하셔가지고 영토권은 기본권입니다. 영토권은 기본권입니다. 자, 36페이지 법적 관련성. 그리고 또 중간에 아까 질문 하나 들어왔었는데 행정입법 부작위가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까? 행정입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처분의 부작위죠. 처분의 부작위여야 됩니다.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죠.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36페이지 지나가겠습니다. 법적 관련성,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법적 관련성이라고도 하고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관련성은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 따라서 단체는 구성원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경우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자기 관련성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나 기록형 문제에서 혹시 자기 관련성 문제가 나왔으면은 지금 이 사건 법률에서 말하는 이 사건 법률의 수범자가 지금 우리 청구인인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에도 있는 것처럼 간호조무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있는 요건에 대해서 학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학원은 이 사건 법률의 수범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무사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범자인 것이지 학원은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의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예외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련성 관련 법령을 잘 보시고요. 시혜적 법률의 경우 비교 집단간의 한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훼손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또는 배제되었던 혜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때에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직접성.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법령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성이 인정이 되고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정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1번 기속행위의 경우 즉 재량의 여지 없이 집행기간이 재량 여지 없이 무조건 어떤 집행행위를 해야 되는 기속행위의 경우 2번 구제 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 기대 가능성이 없고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 경우 3번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 4번 이미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예외도 외우셔가지고 사안에서 나오면은 일단 집행행위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시고 집행행위 없으면 바로 직접성 인정하시고요. 집행행위가 있으면 원칙으로 안 되는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기속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하고요.
자, 벌칙 조항의 경우 6회 변시에 나왔었습니다. 이 벌칙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읽어볼게요. 전체 다. 벌칙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법정형이 체계 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벌칙 조항 자체의 위헌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우리가 형법에는 구성요건과 벌칙이 같이 있죠. 한 조항에 구성요건과 벌칙이 같이 있는데 특별법이나 그냥 개별법령에서는 주로 구성요건들 앞에 배치하고 벌칙 조항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벌칙 조항이 과잉 형벌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벌칙 조항이 위헌인 이유가 구성요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이제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면은 그거는 직접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성이 없다. 그래서 6회 변시에 나왔으니까 유의하시고, 자, 기록형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성요건 조항, 벌칙 조항 따로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 조항을 대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 회의록 같은 데서 벌칙 조항도 같이 다투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은 벌칙 조항 고유의 위헌성을 주장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위헌 법률 심판과 68조 2항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조항과 벌칙 조항 다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왜?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68조 1항 사건과 이제 우리 위헌법률 심판 사건, 68조 2항 사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68조 1항에서는 직접성을 요구하니까 위헌법률 심판과 68조 2항은 재판의 전제성만 있으면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38페이지입니다. 현재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중에서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여야 되는데 장래 아직까지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14년 8월, 17년 8월 모의 시험에 나왔고요. 기록형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라면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실적인 침해를 기다려 그 구제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의 침해가 중대한 경우까지 논쟁하시고요. 과거의 경우에도 반복 가능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보충성,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중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즉 처분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처분은 우리가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되죠.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는 1번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외에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고 2번, 3번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성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하실 거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적 사실행위, 우리 15년 6월 기록형에도 출제가 되었던 권력적 사실행위, 보충성 문제 항상 떠올리시고 권력적 사실행위 떠올리시고, 그리고 인권위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판례가 바뀌었죠. 그렇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인정했다가 지금은 처분이기 때문에 보충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선택형용입니다. 선택형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침해의 반복 가능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심판이익이 인정이 된다. 넘어가시고요. 청구기간 준수 중요한 부분 하나씩 좀 볼게요. 다른 법률 구제 절차를 거치면 30일,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둘 중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 자, 구체적 검토. 법령 헌법소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 법령 헌법소원에서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0일과 1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데 법령 적용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를 유예기간 경과 후가 아닌 법 시행일로 보는 입장이다. 17년 6월 기록형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가 아니라 법 시행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은 당연히 청구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장래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청구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번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도 중요합니다. 이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 나왔었습니다. 이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 나왔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청구서를 낸 날을 언제 냈는지를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냈느냐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냈느냐. 그래서 70조 1항에 따라서 90일을 판단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국선 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조 5항. 중요한 것은 1항입니다. 그렇죠?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1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번에 기록형 실전 연수 마지막 문제, 이 국선 대리인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제 답안을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한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70조 1항을 지키면 되고 70조 5항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답안에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답안에서는 둘 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70조 1항이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가장 중요한 표지이긴 하지만 70조 5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0조 1항과 5항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판례가 그렇다라고 쓰셨는데 판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판례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실무상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실무상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검토하실 때는 1항, 5항 별도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고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심판 청구서 제출 후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대리인 선임하고 심판 청구서 제출해야 되는데 심판 청구서를 먼저 제출하더라도 그때 청구기간을 준수한 걸로 봐준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새로운 청구 취지를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새로운 사유가 추가된 날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추가된 날을 기준으로 봐서 90일이 도과했으면은 부적법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계속되는 공권력 행사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것은 특히 있은 날로부터 1년은 우리 헌법재판소법 있은 날로부터 1년 부분에 체크해 놓으세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행소법 40조 1항에 따라서 행정소송법 20조 2항의 단서가 준용이 되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봐주기도 합니다. 있은 날로부터 1년에 대해서 헌재법 40조 1항, 행소법 20조 2항 단서가 준용이 되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번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1번 판례 보겠습니다. 법률에 위헌하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률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처분 헌법소원 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느냐. 제일 먼저 논증하셔야 될 게 우리 헌재법은 어디에만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만 정권에만 가처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서만 가처분 규정이 있어서 헌법소원 심판은 규정이 없으니까 가처분을 인정할지 문제가 되겠죠. 견해가 대립할 텐데 헌재는 가처분의 필요성 있을 수 있고 셋째 줄에 헌법소원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자, 보십시오. 1번 이 양가로 1번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실 때 목차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목차 다들 잘 짜시죠? 목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목차를 짰어요. 2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2번은 무슨 내용입니까? 가처분의 요건 정도로 목차를 따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처분 문제가 나오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쓰시고 그 다음에 가처분의 요건 쓰신 다음에 사안에 포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처분의 요건은 우리 그 행정에서 집행정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가 있어야 되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고 둘째 줄, 셋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본안 심판이 부적법하다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었을 때 결국 공익과
가처분을 받아들였을 때의 결정과 기각했을 때의 결정을 비교 형량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더 큰지를 비교 형량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외워두십시오. 넘어가시겠습니다. 42페이지 권한쟁의 심판. 변시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것 같지만 4회 변시에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변시에서도 당연히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죠?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적법 요건들 잘 외워 놓으십시오. 적법 요건들. 모의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잖아요. 그렇죠? 11년, 15년, 14년, 올해 6월 모의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사법 시험에서도 14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권한쟁의 심판 의의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권한을 분배하는 것인데, 자 44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자, 요건은 기능적 저침권이죠. 기능적 저침권. 기능적 저침권. 기능적 저침권. 첫 번째,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청구인의 권한 침해, 권리 보호 이익, 청구 기간 준수.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청구인 능력이라고 쓰지 마세요. 당사자 능력입니다. 왜입니까? 헌법소원은 우리가 청구하는 입장에서 청구인 능력만 따지면 되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상호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그 기관 상호간이 다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 능력이라는 거 쓰시면은 일정 정도 감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자 능력. 1번 국가기관 상호간인데요. 국가기관 상호간,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헌법, 헌재법 조문 적으신 다음에 국회, 정부, 법원, 중선관위로 한정하고 있지만 뭐다? 예시규정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독자적인 권한 부여받고 있으며, 그러니까 권한은 법률에 의한 권한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경우, 설치는 헌법에 의해서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관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기 답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는 헌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회의 각 위원회, 국회의 상임위 위원장, 원내 교섭단체 다 인정이 되고, 정부도 전체로서의 정부도 인정이 되고요.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감사원 다 우리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이때 전체로서의 정부, 각주,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합니다. 전체로서의 정부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합니다. 자, 판례에 의해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다시요. 위에 조문 보시면은 국회, 정부, 법원, 중선관위라고 하고 있죠. 중선관위. 그러면은 질문, 각급 선관위는 어떻게 됩니까? 각급 선관위.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 강남구랑 강남구 선관위랑 싸웠던 판례에서 각급 선관위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 선관위뿐만 아니라 각급 선관위, 강남구 선관위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강남구와 강남구 선관위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당사자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확하지 않고요. 거기 각주에 보시면은 헌재가 이전에는 이거를 열거 규정으로 보면서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명확하지 않고, 2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3번 괄호부터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을 위임받거나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를 하는 경우에 국회 부의장은 당사자 능력이 없죠.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선택형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은 말 그대로 단체 상호간이어야 되죠. 단체 상호간. 따라서 그 단체의 부분 기관인 단체장이나 의회의 의원이나 의회의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120번 각주, 지자체장이 국가 사무를 처리할 때, 어떤 사무입니까? 기관위임 사무죠. 기관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의 지위를 가집니까?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당사자가 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죠.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도 당사자 능력이 부정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부분에서는요, 국가기관이 훨씬 더 적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에는 한 4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는 정부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예시 규정입니다. 정부가 아니더라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시 규정입니다. 거기 한편 이하에 보시면은 기관이임 사무는 국가기관이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부분 적혀져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국가기관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셋째 줄에 서로 상이한 권리 주체를 의미한다. 서로 상이한 권리 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회를 구성하는 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쟁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죠. 권한쟁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가 싸우는 것은 이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죠. 서로 상이한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감, 그러니까 이런 교육학에 관한 것에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시고.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적격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3자 소송 담당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지만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싶으면은 국회에서 표결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제3자 소송 담당을 허용하게 되면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 의결을 하지도 못했거나 의결에서 불성립이 되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되었는데 소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회의 의결 절차나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였을 때 제3자 소송 담당은 명문의 규정도 없고 이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소송 담당, 특히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줄건데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장래 처분의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그 헌법소원에서 봤던 논의랑 거의 비슷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부작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위도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자기 의무. 다음, 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에 법률도 포함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법률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만 정리하십시오. 줄건데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정 행위 그러면은 당사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법률 제정 행위를 한 국회가 피청구인이 될 것입니다. 법률 제정 행위를 한 국회,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 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라번,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한다. 두 가지 정도만 가필하도록 해보십시다. 제일 빈번하게 출제되는 건 뭡니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어떤 쟁점 나옵니까? 권한 침해 가능성과 연결해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외부 기관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는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을 뿐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또 하나씩 나오는 거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닙니다.
권리보호이익 똑같습니다.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구기간은 60일, 180일입니다. 조금 날짜가 시간이 다르니까 좀 외우십시오. 60일, 180일이고 60일, 180일이고 당연히 장래 처분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겠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장래 처분은 청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장래 처분은 청구기간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불변기간이죠.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재법 63조 2항 헌재법 63조 2항의 불변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추환이 가능하겠죠. 가처분 조문이 있고요. 가처분 조문이 있습니다. 자, 결정 부분도 조금 중요한데 심판 정족수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인 위헌 확인이나 탄핵 결정이랑 다르죠. 정족수가 다릅니다.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위헌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권한쟁의만 이런 규정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만 좀 구별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정 내용 및 결정 주문은요. 각하, 기각, 인용,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이 있는데 자, 헌재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권한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또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의 효력은 기속력이 있는데 마지막 줄을 줄 것이십시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권한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고 없고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집니다.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나번에서요. 결정 내용 및 결정 주문에서 넷째 줄에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이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침해 확인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무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권한 침해 행위가 아예 무효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권한을 침해했다를 넘어서서 그 권한 침해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행위가 중대명백한 흠이 있거나 그 행위에 이 권한 침해 행위가 중대명백하거나 혹은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권한 침해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거나 또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침해 확인을 하는 경우랑 침해 확인을 하고 나서 무효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좀 구분됩니다. 그렇죠? 권한을 무효 확인할 수 있는 경우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추가 쟁점은 청구인이 소를 취하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 권한쟁의 심판은 사실은 지금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이 권한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겠죠. 권한을 확인받아야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헌법소원이나 이런 절차와 다르게 청구인이 소를 취하했을 때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계속 그 심판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소 취하 시에도 원칙적으로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소법을 준용해서 원칙적으로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워딩 하나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은요. 소극적 권한쟁의 인정 가부
정도만 좀 정리해 두십시오. 소극적 권한쟁의 인정 가부. 소극적 권한쟁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 서로 권한이 없다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내 권한이다라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권한이 아니야, 네 권한이야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겁니다. 이런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관련되는 사건에서 권한 침해 염려가 없어서 기각했던 사건이 있긴 있는데 그냥 어쨌든 소극적 권한쟁의가 뭐라는 용어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냥 알아만 놓으십시오. 이런 쟁점이 있다라는 거. 서로 권한이 없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우리 워딩 그대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견해와 서로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다투는 것도 권한쟁의의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8번 탄핵심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탄핵 굉장히 시의적이고 이슈도 많고 실제로 좀 그 헌법적인 법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이 탄핵 심판은 올해에 좀 사실 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사실은 좀 출제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이 탄핵 심판은 워낙 이 헌법재판소 헌정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여러분들이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탄핵의 의의는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헌법 6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탄핵의 대상은 6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재재판관, 법관, 중선관위, 감사원,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쭉쭉쭉 나와 있고요. 탄핵의 사유 보시겠습니다. 탄핵의 사유 첫 번째, 탄핵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이라는 것은 둘째 줄에 지위 끝에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밑에 문헌의 해석상 직위를 보유하는 상태에서만 포함되기 때문에 뭐는 아니다. 취임 전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임 전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요. 첫째 줄 끝에 불문헌법도 포함합니다. 불문헌법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헌법, 법률 둘 다 이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답원은 선택형으로도 중요하고 사례형으로도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결론은 잘 아시죠? 불성실한 직책 수행이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잘 알고 계시는데 중간에 유의하셔야 될 워딩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 비록 이하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는 맞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헌법적 의무는 맞다. 헌법적 의무는 맞지만 뭐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맞는데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헌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틀렸습니다. 선택형에서도 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할 때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의무에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이제 탄핵 심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번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란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 한정되죠. 그러니까 사소한 법 위반을 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법 위반했다 판단한 다음에 파면을 할 정도인지를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한정이 됩니다. 중대한 법 위반에 한정 안 되면은 그냥 뭐 도로교통법만 위반해도 탄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한정이 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 대상자에 대한 소추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 대상자, 특히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은 뭐랑 정족수가 동일합니까? 해임 건의랑 의결 정족수가 동일합니다. 해임 건의랑. 나번 이때 국회에게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야 될 자기 의무가 있다거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막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국회가 탄핵소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형태의 헌법 소원이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나번의 셋째 줄,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결국 탄핵소추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다섯 줄에 나아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청구할 권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해석상으로도 그런 권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재량이고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고 명문 규정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5번 탄핵소추의 효과, 둘째 줄에 권한행사가 정지되죠. 권한행사가 정지되고요. 밑에 정지된 상태에서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선택형 지문입니다.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파면됩니다. 파면에 그치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민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에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1번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헌법소원에서의 판단의 대상, 둘째 줄에 헌재는 어디에 구속을 받는다? 소추 사유에는 구속을 받습니다. 국회가 소추한 소추 사유에는 구속이 되는데 어디에는 구속이 안 된다? 셋째 줄 법규정의 판단은 헌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규정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밑에 소추 사유의 체계. 그러니까 헌재가 구속이 되는 것은 소추 사유뿐입니다.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소추 사유의 체계에는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판할지는 헌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제목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탄핵 소추에 체크하시고 소추 절차에 적법 절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제 오지로 탄핵 심판 절차에 적법 절차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지가 많이 나옵니다. 탄핵 소추에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절차에 적법 절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냥 당연히 우리 심판 절차에는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헌재가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 박근혜 파면 사건에서 소추 절차에는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는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탄핵 소추에 관한 국회 의결 절차의 위법성 여부. 그러니까 이것도 가번의 셋째 줄 조사할지 말지, 이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지 말지는 국회의 재량이고, 나번 첫째 줄에 국회가 반드시 토론 거칠 필요도 없고, 다번 소추 사유를 묶어서 할지 나눠서 할지도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의결 절차 위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52페이지 4번 소추 사유는 첫째 줄에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소추 사유는 그냥 무엇이 소추 사유인지 정도만 특정할 수 있으면 되지 공소사실,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사실 정도의 특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해 탄핵 심판 결정할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9번 정당 예산 심판. 정당 예산 심판 의의 읽어보시고 정당 예산의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정당의 목적이란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 체크하실 것은 맨 마지막 줄에 이 정당 해산의 사유로서 정당의 활동은 당원의 행위도 포함합니다. 당원의 행위도 포함을 한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는 셋째 줄 이하에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리, 복수정당 제도 등이 현행 법상 주요 명사라고 할 수 있다. 답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는 맨 마지막 줄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까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자, 라번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8조 사항의 요건이 다 충족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도 탄핵할 때 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지만은 파면을 해야 되는지를 따로 판단하는 것처럼 정당 해산 심판에서도 8조 사항이 다 충족된 다음에도 비례원칙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8조 사항 충족된 다음에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 사항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해산하지 말아야 될지 혹은 해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비례원칙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줄에 8조 사항의 명문 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이런 민주사회에 대한 중대한 차이로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하나여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요건이 다 충족되어도 비례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십시오. 1번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 적용되는 법령은요. 셋째 줄에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민사소송, 정당해산 심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2번 정당해산 결정에 선고되는 경우에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견해가 대립했었는데 우리 헌재가 의원직을 상실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번 정당 해산 결정에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우리가 가처분은 계속 넓게 인정하는 추세인데 사실 재심은 좀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법적 안정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허용을 해주면 안 되겠지만, 구체적 타당성이 법적 안정성을 이기는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 해산 결정과 같이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만 이해관계를 가지는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이런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재심이 허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술을 하셔야 된다면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더 우선시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구체적 타당성. 왜? 모든 국민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만이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법적 안정성.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이고. 그래서 넷째 줄쯤에 보시면 있죠. 당해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50분부터 기본 권론 시작하겠습니다.